오늘은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0월 초까지 전시했던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명화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가 수집해온 유럽 회화를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옛 그리스 로마 사람들처럼 다시 인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세계를 그리던 그림에 사람이 관찰한 세상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까지, 보티첼리에서 반고흐까지 중세 이후 500여 년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두고 그림에 담긴 화가의 시선을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속 신과 성인들은 중세 미술의 장식적이고 평면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현실 세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 원근법으로 공간감을 표현했고, 사람의 몸을 그리는데 이상적인 비례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입체적인 대상을 재현하고자 명암법을 적용했습니다. 예수와 성모의 모습에 모성애 같은 인간의 감정이 담기고, 배경에는 영원한 진리를 상징하는 중세의 황금빛 대신 자연과 건물을 그려 신성한 존재들이 현실 세계로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4세기의 학자이자 수도사였던 성 히에로니무스가 서재에 앉아 책을 보고 있습니다. 바닥 타일과 반복되는 아치 등의 선 원근법이 엿보입니다. 계단 위의 공작, 자곳의 그릇에 담긴 물은 영원, 진실,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자는 성 히에로니무스가 발바닥에 박힌 가시를 빼준 뒤 사자가 성인을 따랐다는 전설을 반영합니다. 보티첼리의 성 제노비오의 세 가지 기적에는 성 제노비오가 일으킨 세 가지 기적을 그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왼쪽에는 어머니를 때려서 저주받은 두 아들을 치료하는 장면이, 가운데는 죽은 소년을 살리는 장면이, 오른쪽에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료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 여러 개의 직선들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 작품의 공간감을 더 분명히 느껴지게 하는 선 원근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늘과 산이 보이는 풍경 앞에 성모와 아기 예수가 다정히 앉아 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몸짓은 두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모가 손에 든 석류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갈대로 만든 십자가를 든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에게 훗날 겪게 될 순환과 부활, 신성한 사랑을 상징하는 카네이션을 건넵니다. 배경의 건축물과 성모의 모습으로 강조된 두 아이의 손이 화면 중앙에 있으며 섬세하게 표현한 성스러운 인물들 사이의 교감이 돋보입니다. 이 작품은 라파엘로가 바티칸 교황궁에 자신의 걸작인 아테네의 학당을 그리던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피렌체 도시 전경과 아르노강을 배경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널리 읽힌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담긴 신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아폴로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노는 큐피드를 놀리자 이에 기분이 상한 큐피드는 아폴로에게 황금 화살을 쏘아 다프네를 사랑하게 하고, 다프네에게는 납 화살을 쏘아 그를 거부하게 합니다. 아폴로가 다프네를 쫓아가 손이 닿는 순간 다프네는 아버지인 강의 신 페네우스의 도움으로 아폴로를 피해 월계수로 변합니다. 신화 속 인물들의 사랑과 두려움, 좌절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나르키소스가 물그릇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는 에코와 나르키소스에 대한 그리스 신화가 실려 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ним프 에코의 사랑을 거절했을 뿐더러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나르키소스 신화는 오늘날 허영을 경계하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벌거벗은 소년을 움켜쥐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목동인 가니메데는 아름다운 외모로 눈에 띄어 독수리로 변신한 주피터에게 납치되었고, 올림푸스 산에서 신들의 식사 시중을 들게 됩니다. 전령의 신 머큐리가 다정하게 아들 큐피드에게 일기를 가르치고, 사랑의 신 비너스는 그 옆에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빌려 그린 누드에서 이상적인 비례와 사실적인 명암법이 돋보입니다. 비너스는 원래 큐피드를 바라보았으나 지금처럼 우리와 눈이 마주치도록 자세가 수정되었는데, 이처럼 캔버스에서 바로 그림을 고치는 방식은 유화 기법에 능숙한 베네치아 화가들의 특징입니다.
목판에 템페라 물감으로 그린 작은 크기의 작품입니다. 수정이 어려운 재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교하고 정확한 선, 밝고 고른 빛의 묘사는 템페라 기법의 특징입니다. 기를란다요는 보티첼리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피렌체 화가로, 미켈란젤로는 젊은 시절 그의 공방에서 조수로 있었습니다. 이 초상화는 그의 공방에 있던 화가 중 한 명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인 베로키오, 보티첼리와 함께 티치아노가 20대 초반에 그린 이 작품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구도를 보여줍니다. 초상화 속 주인공의 옆모습처럼 보이는 대리석 난간 너머에서 뿌덕한 여인이 한 손을 난간에 올린 채 서 있죠. 화면 왼쪽 위모서리부터 여인의 얼굴, 손, 대리석 측면상으로 이어지는 선이 정확하게 화면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당한 여인에게 대리석 구조로 상징되는 위엄과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초상화 주인공의 표정은 그 정점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 북부를 대표하는 초상화가인 모로니는 반짝이는 호화로운 복식, 값비싼 갑옷 등으로 귀족들의 우아함을 표현한 전신 초상화로 유명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세틴 드레스의 화려한 다홍색과 치마의 체크무늬, 드레스의 꼬임 장식과 세로 트임은 그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로 모로니는 유화 기법을 활용하여 질감을 잘 표현했습니다. 부채 손잡이를 손으로 가린 것은 손잡이가 귀한 재료로 만들어져 사치금지법의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손잡이를 가리고 그렸다고 합니다. 빈첸초 모로시니는 1572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의 즉위식에 베네치아 대표로 참석했는데 이때 황금 스톨 기사단의 기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어깨에 걸친 금실로 수놓은 스톨이 이 기사단의 상징입니다. 틴토레토는 모로시니의 날카롭고 예민한 성격을 위험 있게 표현했습니다. 노인의 얇은 피부, 앙상한 코, 주름진 얼굴 속 옅은 파란색 눈이 우리를 꿰뚫 때 쳐다봅니다. 얼굴은 물감을 꼼꼼하게 덧칠한 반면 옷은 빠른 붓질로 채웠습니다. 틴토레토는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화가로 피렌체 전통을 따른 미켈란젤로의 선과 구성, 그리고 베네치아의 전통을 따른 티치아노의 색채를 융합하여 그리고자 했습니다. 섬세한 표현과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이 작품은 성모의 금빛 모자와 왕관, 천사들이 연주하는 류트와 하프, 바닥의 카펫 등을 정교하게 그린 게 보입니다. 아기 예수의 굵은 산호 목걸이는 그가 흘릴 피를 상징한다고 해요. 성모자 머리 뒤에서 금색 빗줄기가 뻗어나와 이들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방식은 15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망명 중이던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2세의 딸 도로테아로 추정됩니다. 진주를 엮은 호화로운 옷을 입었으며 소매에 있는 파란색 원형 무늬는 원래 왕족의 상징인 보라색이었습니다. 펠리페 3세의 아내, 오스트리아의 마거릿의 사실적인 초상화로 유명한 얀 호사르트는 16세기 초 북유럽 화가 최초로 로마를 방문했고 이후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의 요소들을 북유럽에 들여왔습니다. 한 소년이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도마뱀에게 물린 아픔에 깜짝 놀라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는 짧은 감각적 쾌락 뒤에 숨어있는 예상치 못한 고통을 온유한 것으로 소년의 귀에 꽂힌 장미와 꽃병의 꽃 역시 곧 시들어 사라질 덕 없음을 보여줍니다. 카라바조는 정물을 그리는 일은 인물을 그리는 일만큼 예술적 재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을 직접 관찰하여 그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점은 그의 혁신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63세의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그가 숨을 거두던 해에 제작된 것이며 말년의 특징을 충실히 보여줍니다.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방식으로 나이가 든 모습을 전달하였는데 얼룩덜룩한 피부와 흰 머리털, 수치 적어진 눈썹, 그리고 입 주변 촘촘한 수염을 여과 없이 그렸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묘사된 것에 비해 옷과 배경은 얇게 칠하여 얼굴에 조명을 비추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척한 표정과 주름진 얼굴은 당시 초상화를 그리는 화풍과 매우 차이나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벨라스케스는 1623년 릴리 4세의 마음에 들어 궁정화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 친분을 쌓은 클랑드르의 루벤스처럼 궁정인으로서도 높은 관리가 되었으며 그가 그린 초상화는 왕과 귀족들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 페르난도 더 발테스 이노스는 1633년 그라나다의 대주교와 가스티아 공의회 의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화가의 별명 시스페라토는 화가의 고향 이름입니다.
그는 혼자 기도하는 성모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사실적이면서도 단순한 구도와 색채로 감동을 줍니다. 값비싼 울트라마린을 사용한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 물감으로 그려진 성모는 강한 빛을 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조각 같은 얼굴과 우아한 색채는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로의 화풍과 비슷하지만 극적인 강렬한 빛은 바로크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성모 마리아 막달레나는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중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많은 예수의 계시와 기적, 부활을 목격하였으며 부활한 예수와 첫 만남을 가졌던 사실로 인해 부활의 사도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기독교에서 회개, 변화, 성실, 그리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주제로 17세기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이는 가톨릭 개혁 시기 교회에서 강조한 참회를 표현한 것입니다. 니콜라 푸생은 17세기 바로크 시대 프랑스의 주요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푸생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예술과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작품에는 역사와 신화, 그리고 기독교적인 주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술의 신이자 주피터의 아들인 바커스가 이모인 이노의 보살핌을 받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바커스는 이노의 남편 아타마스에게 은그릇에 짜놓은 포도즙을 마시게 합니다. 서로 끌어안고 있은 두 아기는 이노의 아들들입니다. 주피터의 아내 주노는 이노가 바커스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질투해 이노와 마타스를 미치광이로 만들었고 아타마스는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죽이고 맙니다. 북유럽 안트베르펜 출신 화가인 베케라르는 물질의 사원소인 불, 물, 공기, 흙을 주제로 한 연작으로 유명합니다. 각 그림에는 주제가 되는 원소와 관련하여 생산된 음식 재료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품 사원소 불에서는 그림 속 여인들이 불에 구울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며 먼 배경에는 자매인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르타는 그리스도에게 동생 마리아가 자기의 음식 준비를 돕도록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원소 물에 그려진 16세기 안트베르펜의 시장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보입니다. 그림 속 먹거리는 각각 가장 먹음직스러운 각도로 배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대표 주제가 되는 풍족한 물고기들은 실제 관찰을 통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의 먼 배경에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사도들 앞에 나타나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었다는 풍어의 기적을 그린 것입니다. 이 작품은 독일화가 알트도르퍼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풍경만을 그린 작품으로 풍경 그 자체만을 독립적인 주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16세기 초 풍경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반영한 작품입니다. 숲속 바위에서 강을 횡단하여 요새의 성문 출입구로 보이는 곳까지 높은 다리가 수평으로 뻗어있고 건물과 나무가 수직으로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구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 자국이 있는 길 위에서 남자와 여자, 아이가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멀리 개와 산책하는 한 남자와 들판을 걷는 남녀가 보이고 한 여성이 오른쪽 시골집 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봅니다. 호베마의 고항 암스테르담 근처 할렘 주변의 숲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실제 풍경을 보고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즐겨 사용한 소재들을 모아 이상적인 전원 모습을 그린 상상의 풍경화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국가였던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일상의 풍경과 사람들이 중요한 예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의 등 뒤에서 시작한 우리의 시선은 소몰이꾼의 눈을 따라 풍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황금빛 햇살은 코이프 작품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가축몰이 개로 보이는 댕댕이를 충직스럽고 귀여운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빌럼 판 더 펠더는 17세기 후반 네덜란드에서 주로 바다 풍경화로 인기를 구가하던 화가인데요. 선박을 정확하게 그린 그의 그림은 당시 배의 모습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얀색 돛을 휘날리는 네덜란드 국기가 선명한 군함의 뒤쪽에는 홀란트주 문장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배의 앞쪽에 달린 깃발의 화가의 서명이 특이합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바다 풍경화가 발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얀 스테인의 작품은 술자리 모습의 풍자를 담아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주었으므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술에 취해 여관 주인의 치마를 붙들고 있는 남성은
얀 스테인 자신입니다. 그림 속에는 성적 암시들이 반복됩니다.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은 담배를 다져 넣으려 파이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그 옆 남성은 여관 주인에게 은근한 시선을 던집니다. 바닥에는 정력제로 유명한 홍합 껍데기와 잃어버린 순결을 상징하는 깨진 달걀이 흩어져 있으며 열린 와인 등과 막대기, 프라이팬 손잡이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피터르 더 호우는 중산층 여성과 아이들의 가정생활을 그린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후기에는 이 그림처럼 암스테르담의 상류층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안뜰에 있는 테이블을 덮은 터키산 카펫과 테이블 위의 이국적인 과일 오렌지는 그림 속 인물들의 재력을 보여줍니다. 다른 여성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이 시기 미술에서 음악 연주는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치문에 선 남성은 건너편 운하 옆길을 바라봅니다. 그늘진 안뜰 풍경 대신 밝은 바깥 배경에 시선이 모아집니다.